지금 국제교통회의국인 ITF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ITF 소속 세계 최고 전문가인 린다 울손의 한 보고서 때문인데요. 그녀는 한국을 교통후진국인 중국과 동급으로 보고 있었지만 한국 도착 후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느꼈다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 보고서 한 통으로 인해 유럽 전역은 물론 세계의 교통 전문가들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았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교통시스템 공학을 가르치는 린다 올손입니다. 45년 인생 중 20년을 교통 연구에 바쳤죠. 제 연구실 벽에는 스톡홀름 혼잡세 도입 성공 사례가 걸려 있어요. 2006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의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도 브뤼셀 유럽연합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화면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중교통 만족도 그래프를 띄워놓고 말했죠. 여러분, 교통 시스템의 핵심은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합리적 유도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유럽의 교통정책은 세계 표준이니까요. 특히 북유럽 모델은 복지와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완벽한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자신감 넘치게 계속 설명했어요. AI나 자율주행 기술도 결국 사람이 통제해야 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사람을 위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2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다시 한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후 동료 벤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린다, 오늘 발표 훌륭했어. 특히 기술 과신에 대한 경고가 인상적이었지.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요즘 아시아 국가들이 기술만 믿고 달려가는 게 걱정돼요. 사람 중심적 접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때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같은 나라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시아 교통에 대해 깊이 연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화려하겠지만 시민들의 실질적 만족도는 의문스럽네요. 벤이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빠르기만 하면 뭐해? 스트레스만 늘어나지. 우리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전문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아시아 교통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 지은 게 아닐까요? 전문가라면 모든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도 유럽 시스템이 최고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20년 경험이 그걸 증명하니까요. 일주일 후 부장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린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협력 연구 요청이 왔어. 스마트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 프로젝트인데 관심 있어?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한국이라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한국 말씀이세요?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부장님이 두꺼운 자료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 중심으로 한 통합 교통망 연구래. 특히 AI 기반 실시간 최적화 시스템이 주요 테마고.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할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발전했겠지만 유럽처럼 사람 중심적일 리는 없을 텐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시아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출장? 솔직히 시간 낭비 아닐까?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우리 기술 전수하러 가는 거지.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아니야, 벤. 전문가라면 다른 시스템도 알아야 해. 직접 보고 비교 분석하면 우리 시스템의 장점을 더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벤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뭐 좋을 대로 해. 하지만 내 생각엔 실망만 하고 올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거미줄처럼 얽힌 노선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중얼거리며 생각했죠.
유럽처럼 단순하고 직관적인 시스템이 더 합리적일 텐데요. 출장 승인서를 제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무감이 컸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유럽만큼 체계적이고 인간적일 리는 없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은 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유럽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와서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유럽 모델을 전파할 수 있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유럽 공항들의 북적거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화면들만 가득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직원이 안 보였습니다. 여기서 입국 심사를 어떻게 받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한 승객이 키오스크 같은 기계에 여권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해봤어요. 여권을 스캔하니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나면서 인식이 시작됐죠.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야? 정말 황당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최소 5분은 걸리는 과정인데.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심사일까? 사람 없이 기계만으로 안전 검증이 가능한 건가?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 더 놀랐습니다. 바닥에 LED 안내등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거였죠. 기술적으로는 놀라웠지만 동시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짐 찾는 곳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옆에 하얀 로봇이 서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서비스 로봇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큰 가방을 꺼내고 계셨죠.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까지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런 기계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말만 하면 다 알아듣는걸요. 정말 로봇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스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투명한 감시 시스템이었죠. 효율적이긴 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가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사람 중심적인 시스템일까? 아니면 기술에 의존하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일까? 분명 편리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거의 없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기사분이 물어봤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공항이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거의 안 보이는데도 모든 게 척척 돌아가니까요. 기사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장점이에요. 사람이 안 보여도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첫 일정은 서울 교통 시스템 체험이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정설민 박사가 안내를 맡았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죠.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부터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찰구가 투명했습니다. 유럽의 딱딱한 금속바 대신 유리문처럼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죠. 카드를 대니 소리도 거의 없이 열렸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중얼거리며 통과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스웨덴에서도 조용하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설민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올손 교수님 잘 오셨어요. 오늘은 서울 교통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지하철 위치와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죠. 정말 1분 후에 올까요?
의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번 봐요. 그런데 교수님, 이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GPS 추적 시스템이겠죠? 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해요. 정확히 1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했어요. 타면서 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열차는 지금 서울 전체 교통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승객 수, 다음 역 대기 인원, 환승 연결 상황, 도로 교통 상황까지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어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정보, 편안한 환경, 예측 가능한 스케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전광판에 실시간 버스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3번 버스가 2분 후 도착합니다. 현재 승객 수 23명, 좌석 여유 있음이라는 안내가 나왔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버스 안 승객 수까지 어떻게 알아요?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예요. 무게 센서, 승하차 감지, 교통 상황 분석. 이 모든 정보가 도시 전체 교통 관제와 연결되어 있죠. 정말 버스 한 대가 도시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혼잡세. 정설민 박사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서울 전체 교통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선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혈관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서울의 교통 두뇌입니다. 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혼잡세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 박사님,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보다 혼잡세 같은 경제적 유인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정 박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웨덴 모델 말씀이시죠? 물론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그가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지금부터 가상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남대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봐요.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모든 교통신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회 도로의 신호등이 연동되고 지하철 배차 간격이 단축됐죠. 버스 노선까지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초 만에 대응책이 완성됐어요. 혼잡세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만 이 시스템은 도시 자체가 변화에 적응하죠. 그때 실제 상황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말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였어요. 담당자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면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신호등이 바뀌고 대체 경로가 안내되고 대중교통이 조정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걸리죠? 정 박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최소 20분. 각 기관별로 연락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여요. 스크린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잡세는 분명 훌륭한 정책이에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가격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지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였죠. 마치 도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 박사가 답했어요. 10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매일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도시의 신경망이었어요. 나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럽의 혼잡세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통제가 아니라 적응, 제한이 아니라 최적화. 과연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걸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스웨덴에서 가져온 모든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데이터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정시율 99.2%, 평균 대기시간 2.8분, 하루 승객수 800만 명. 스톡홀름 지하철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뒤적이다가 포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더 나은 시스템일까?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설민 박사와 함께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오전 8시, 가장 혼잡한 시간대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차분했습니다. 밀리고 다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두가 질서 있게 승하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침착하죠? 물어봤습니다. 정 박사가 답했어요.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음 열차가 언제 올지, 어느 칸이 덜 붐빌지, 환승할 때 어느 문이 편할지.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때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승강장 바닥이 자동으로 기울어지면서 휠체어가 쉽게 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통은 그냥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듬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기다리는데 유모차를 끌고 계신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버스가 오자 자동으로 차체가 기울어지면서 유모차가 쉽게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웃으며 천천히 타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을까요? 오후에 교통연구원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각종 통계와 그래프가 나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에 본 사람들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휠체어 할머니, 유모차 엄마, 조용히 책을 읽던 학생들. 교수님 어떠세요? 정 박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던 교통 시스템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그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교통은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날 밤 다시 호텔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엔 보고서가 아니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데이터가 아닌 삶을 보았다. 교통 시스템이 아닌 공존의 방법을 배웠다. 처음으로 진실한 글이 써졌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식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연수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동료 벤 제임스도 화상으로 참여했고 한국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떨렸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벤이 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린다 어때? 예상대로 우리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는 걸 확인했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3일 전에 저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벤, 사실 그게 아니야. 제가 말하자 화면 속 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마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야?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어요. 정설민 박사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벤, 우리가 틀렸어. 아니, 내가 틀렸어.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내가 본 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벤이 화면에서 소리쳤어요. 린다, 정신 차려. 그냥 기술이 화려한 것뿐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아니야, 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야. 우리는 지금까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공동체를 만들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정설민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답했어요. 스웨덴의 혼잡세는 행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AI 교통망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선택 자체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벤이 화면에서 반박했습니다. 그건 문화 차이야, 린다. 시스템의 우수성과는 다른 문제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설계의 비전이야.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근본적 차이지.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유럽 시스템을 포기하자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포기가 아니라 배우자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을 때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 박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배움 앞에서는 정말 국경이 없네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에게 말했어요. 벤, 우리도 변해야 해. 한국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화면 속 벤이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다. 정말 그럴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스톡홀름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지하철에서 휠체어 탄 승객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연구실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벽에 걸린 스톡홀름 혼잡세 성공 사례 액자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불완전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자리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휠체어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타시는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후 유럽연합 교통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 순서였어요. 주제는 아시아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 결과였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동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북유럽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몇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웨덴의 혼잡세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화면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한국은 문제 자체를 예방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비용을 부과했지만 한국은 선택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반박했습니다. 올손 교수, 그건 단순한 기술 차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철학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근본적 관점이 달라요. 한국의 지하철에서 본 할머니는 휠체어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시스템이 할머니를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시스템에서 장애인은 배려받는 존재지만 한국 시스템에서는 동등한 시민이에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린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건가?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고 한국은 바꿔냈다. 이 문장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진짜 전문성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린다,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는 거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식 통합교통 시스템 도입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스톡홀름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들까? 부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시민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먼저예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전히 불편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변화는 시작됐으니까요. 핸드폰으로 정설민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하고 있어요. 감사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이야말로 진짜 전문가세요.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한국이 증명해줬으니까요.